네. 자, 오늘 이제 교과교육론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좀 말씀만 드리고 시작을 하죠. 그 교재 관련돼서 좀 설명해 드린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사실 제가 거의 안 본 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교육론 관련되는 책들은 거의 다 보고 검토를 하고 시험에 필요한 내용들만 일단 정리를 좀 했고요. 일단은 그래서 교재와 관련되는 내용들은 아마 교재를 좀 충실하게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만약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그건 추가해서 드릴 거고, 그 필요한 내용들이 사실 좀 있긴 해요. 왜 있냐면 교원대에 계시는 분들이 출제를 가거나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출제에 들어가시면 차영수 모기한 쌤 책을 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출제하는 게 논문에서 이슈가 됐던 거, 우리 이제 기출문제 주제 중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많이 물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사회과의 본질에 관한 내용들을 보통 정리를 할 때 사회과 본질을 우리가 비슷한 점을 찾아보는 연습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 발표된 논문 같은 데 보면 사회과의 모형 내지는 사회과의 본질 5가지 유형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런 차이점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습을 좀 잘 안 합니다. 비교, 유사점도 좀 잘 생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몇 가지 추가를 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 차영수 모기한 쌤 책을 기본으로 하지만 최근에 논문에서 주제가 이슈가 됐던 것들, 그런 것들도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반영을 좀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교과서를 가지고만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따로 한번 말씀을 좀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그렇게 교재를 활용을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교재 보면 생각해 볼 문제도 있지만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5, 6월 달에는 이제 기출문제를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번 강의의 목적은 1, 2월 달에 했던 내용들 한 80%에서 출제 범위 한 100% 정도 되는 범위로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다시 나왔던 것들이 어떤 방향에 다시 출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가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교과교육론을 공부를 잘 해두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나 2차 수업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육론이 정말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이걸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해가지고는 시험은 1차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모르겠는데 2차 때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수업 실현하는 경우에도 분명히 직소모형 2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직소모형 2 학습 지도안 짜 왔는데 엉망을 짜봐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는 좀 문제인데. 근데 이제 수업 실현할 때 되면 수업 실현 준비 기간이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뭘 숙지를 해서 하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나중에 수업 실현 때 제대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좀 해봅시다. 사회과 교육론은 일단 목차를 보기보다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목차 맨 마지막에 일반 사회교육론 지식구조라고 해서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예, 이걸 잠시 한번 확인을 좀 하시죠. 자, 일반 사회교육론 지식구조는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교육의 내용이 좀 약간 교육하면 일단 이런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교육학 논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학을 우리가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유념해야 될 것들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딱 요 4가지 골격이에요. 그래서 시험도 보면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보통 교육학 논술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 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은 사회과 목표라고 하는 거.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과학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고 사회과 목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시민입니다. 시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 그렇게 하려면 시민에게는 지식도 필요하고 기능도 필요하고 가치와 태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제 시민이 갖춰야 될 자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시대별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애국시민, 반성도사하고 꼬마 사회과학자 있는데, 사회과학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성 원리는 반성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반성적 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내용을 조직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조직을 하는데 내용 조직 원리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코프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퀀스라고 하는 것인데, 시퀀스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역사과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과도 마찬가지인데, 시퀀스의 제일 중요한 원리는 당연히 계열성이에요. 계열성. 그래서 이 계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속적으로 폭과 깊이를 달리해서 연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특히 나선형 교육과정의 가장 핵심이 계열성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스코프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당연히 통합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통합성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통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기능을 중심으로 할 거냐, 사회 문제를 중심으로 할 거냐, 사회과학 개념과 주제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통합의 이제 방향이 있어가지고는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교육적 차원의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요 통합에 관한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사회과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통합성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선형 원리하고 통합성 원리, 이 두 가지는 시험 치기 전에 반드시 꼭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직과정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구현된 교육과정이 거기 사회과에서는 세 가지가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교육학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뭐 인간중심 교육과정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도 여기 추가되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교육과정은 세 가지. 교과중심 교육과정, 그 다음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그런데 요거 자체를 물어본다기보다는 이것과 사회과의 유형 내지는 본질을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그런 측면을 연결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수업 모형과 수업 기법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디에 중요하냐면 당연히 2차 수업 실현에 중요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최근에 어쨌든 강조되는 것은 당연히 교사의 전문성이에요. 이건 이제 수업 전문성입니다. 그죠? 수업 전문성.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은 수업 전문성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수업에서 이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가 교수법적 내용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PCK라고.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일단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과의 관계, 그 다음에 PCK. 요것들을 반드시 필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과 수업 기법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거기 보면 지식의 위계 구조 차원에 접근하는 방식 수업 모형이 사실 개념 일반 학습 모형이에요. 사실 개념 일반 학습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위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수업하는 모형이 탐구학습 모형입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두시면 사실 개념 일반 학습 모형이고 지식의 위계 구조를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수업하는 모형이 탐구학습 모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교육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치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방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가치 추론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가치 명료화 모형하고 가치 분석 모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시험에서 어쨌든 출제를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 배려와 감사 윤리 교육이라고 하는 게 드디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그 측면까지 연결해서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모형인데, 종합 모형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역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입니다. 의사결정이 사회과에서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출제가 잘 안 됐었고요.
논쟁 문제 수업 모형 위주로 거의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동학습 모형이 있는데, 협동학습 모형은 정문선 선생님 책을 다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교과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만 몇 가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기법인데, 학습기법이 단일하게 출제가 된 경우에는 발문이었어요.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아니면 기입형으로 나왔던 것들,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방법을 물어본다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출제가 되었던 거는 그 정도.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는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작년에 이제 잠시 평가 부분이 좀 나왔는데, 뭐 별거 아니었죠. 평가 원리를 잠시 물어봤던 거예요. 평가 원리를 물어봤던 거고, 지금 이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모형이, 평가 모형이 과정평가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과정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강조되면서부터 수행평가가 좀 더 강화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알아두시고, 학교 현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 과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나왔던 이제 그 과정평가 계획안 같은 것들을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포트폴리오가. 그래서 일단은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수행평가 방식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 포트폴리오입니다. 기출문제 안 나왔지만 일단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고차 사고력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게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 교육의 과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목되었던 게 다문화 교육이었는데, 다문화 교육도 요즘엔 좀 주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다문화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 중에 교육과정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는 그냥 간단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과정의 구조, 이 구조가 이제 바로 하나가 사회과 교육이죠. 아시겠나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과 교육입니다. 목표하고 내용하고 방법하고 평가.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과의 어떤 사회과 교육의 모습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바로 사회과 모형, 그 다음에 사회과 유형, 그 다음에 사회과의 본질,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 써가면서 지금 이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근데 어쨌든 이걸 나누는 방식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3가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상준 선생님 책에는 6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3가지 방식은 우리가 이제 바하바 셔미스 분류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분류 방식은 넬슨과 마이클리스 분류입니다. 시험에서도 이 2가지를 중심으로 거의 출제가 됐으니까 2가지 중심으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특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뭘 중심으로 살펴봐야 되냐면 어떤 모델의 목표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내용은 어떤 내용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어떤 방법을 강조하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해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런 것들 좀 유념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목차를 잠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자, 첫 번째는 사회과 교육 역사인데, 사회과 교육 역사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사회과 교육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과 교육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사회과 교육의 개념.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단은 미국의 사회과에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과 역사에서 보면 1880년대, 1916년, 그 다음에 사회과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던 1920년, 30년대, 50년대, 그 다음 60년, 70년대,
80년대, 그 다음에 90년대 이후에 지금 현재 역사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딴 게 아니고요. 바로 사회과의 모형이 해당되는 것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사회과 유형들이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확인을 해본 다음에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거기 한 장 넘기시면 한국 사회과 교육의 역사가 끝나고 나면 섹션 4에 사회과 교육의 본질 유형 나오죠. 그래서 이 사회과 교육의 유형과 본질 이 파트가 바로 역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회과의 모습들이에요. 아시겠나요? 역사를 통해서 발견된 사회과의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모습을 정리한 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시험에 필요한 건 거기 이번에 한번 보세요. 사회과 교육의 본질을 둘러싼 논의의 전개.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 학자들의 분류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에 중요한 건 4번하고 5번입니다. 바바 셔미스 분류와 넬슨과 마이클스 분류. 그래서 이거는 한동안 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었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가 될 타이밍은 충분히 지금 현재 올해는 갖춰졌다. 좀 시간 좀 많이 쉬었다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를 해서 정리를 좀 올해는 꼭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사회과의 유형과 본질을 발전을 했는데 그때 발견한 사회과의 유형에는 뭐가 있었냐면 목표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목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목표를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는 게 사회과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고 평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시대별로 교사에게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 바로 수업 전문성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면 사회과 교육론은 일단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거는 일단은 섹션 2에 보면 섹션 1은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학적 지식과 큰 차이가 없고요. 섹션 2가 이제 사회과 교육 목표의 발달인데 사회과 교육 목표의 발달은 이건 역사입니다. 역사.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죠? 역사 이야기. 그래서 초기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어떤 것인지, 목표를 행동으로 진수하기 위한 노력, 신사회과 시기의 목표는 어떠했는지,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목표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고, 이런 이제 역사적인 미국의 흐름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도 그대로 반영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도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 근데 어쨌든 최근의 목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어떤 것들이냐면 고차 사고력하고 그 다음에 사회 참여 같은 것들입니다. 사회 참여. 그래서 요즘에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교육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장에서는 사회과 교육 과정인데 사회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냐면 사회과 교육의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건 사회과 교육 과정의 내용 조직 방안 이것들을 좀 이해를 토대로 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넘기시면 섹션 2에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의 구성 원리입니다. 구성 원리. 그래서 이 구성 원리에는 환경확대법, 나선형 교육 과정, 그다음 통합의 원리, 지역화 원리 네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선형과 통합이에요. 나선형과 통합. 이것에 대한 비중은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확대법은 객관식 때 잠시 나왔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출제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관식으로 별로 물어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역사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회과 교육 과정의 조직 형태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역시 사회과 모델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 유형. 자,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 학문식 교육 과정, 경험식 교육 과정 이런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잠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통합사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명칭이 출제가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 그 다음 구조가 되겠죠. 교수학습 방법.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개별적인 정리가 뭐냐면 수업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수업 중간중간에 교수학습을 돕기 위해서, 아니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바로 수업 기법인데, 강의, 토의학습, 발문, 역할놀이,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런데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단순한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반드시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것과 연결되는 게 수업 모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어떤 수업의 맥락에서 활용돼야 될 것들,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수업 기법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수업 모형들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 내용, 그죠?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교육 내용이 개념이면 개념학습인 거죠. 개념학습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일반화 같으면 일반학습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업 모형 절차에 개념의 특성과 일반화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수업 절차가 구성이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탐구 수업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죠?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이죠. 연구 방법.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가지고 수업 절차를 구성한 겁니다. 그럼 사회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지 이걸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기능학습이 나오는데, 기능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능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능은 무엇을 아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나요? 탐구를 아는 게 아니고요, 탐구는 기능이죠. 왜?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깊이 연구한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기능학습에서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사회 참여와 고차 사고력. 최근에는 이제 고차 사고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직접적으로 사고력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 사고력을 쓰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고차라고 하는 이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걸 토대로 해서 좀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고요. 일단은 이제 고차 사고력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들은 당연히 메타인지죠. 메타인지. 최근에 강조되는 게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고차 사고력 3번이죠. 유형 및 교수 방법. 그래서 고차 사고력의 유형과 거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교수 방법, 이걸 찾아보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차 사고력과 발문법은 시험에 출제가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고 도는 거니까 시험에 이제 나중에 출제를 하다가 출제가 이렇게 마땅치 않을 때는 분명히 한 번은 물어볼 만한 다시 주제입니다. 그래서 좀 대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수업 모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접근했던 게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바로 옆에 있는 페이지에 가치 명료화 접근법, 언어적 교훈주의, 가치 분석, 그 다음에 발달 단계 접근법. 그러니까 이것들은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이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내면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치 내면화가 잘 안 되니까 정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자, 이제는. 그래서 이 정서적인 접근 방법이 등장하는데, 그 정서적인 접근 방법이 바로 대안적 가치교육 접근법. 그 세 번째, 배려와 감사 윤리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 친사회적 행동 교육.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이것들이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모형으로 넘어갑니다. 종합모형은 인지, 정서, 그 다음에 가치 및 태도,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수업 모형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과의 학습 모형은 전부 다 수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은 이는 종합적인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인데, 문제는 이 수업 모형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조직되죠? 논쟁 문제의 특성을 가지고 조직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 문제의 특성을 잘 알아야만 수업을 잘 조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절차도 논쟁 문제 수업의 특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이걸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의 절차라고 하는 것들, 이거 무조건 필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문제 수업의 전개에서 거기 이번에 보면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법리 모형이 있고, 뭐 앵글과 오초와, 그 다음에 스위니 파슨 모형, 그 다음 찬반 모형이 있는데, 일단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법리 모형하고, 그 다음에 프로코 모형입니다. 찬반 모형. 앵글과 오초하고 스위니 파슨은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존의 모형하고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어떤 수업 절차는 약간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들은 그냥 무시를 하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쟁 문제 수업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논쟁 문제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 다음 내용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어떤 수업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되는지, 그 다음 평가를 어떻게 거쳐야 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특히나 논쟁 문제 수업은 학교에서 법적인 문제로 비화된 적도 되게 많습니다. 논쟁 문제 수업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논쟁 문제를 다룸에 있어가지고 교사 역할이 어떤 교사 역할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논의까지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사결정 수업 모형.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사결정 수업 모형인데, 논쟁 문제 수업 모형하고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분명히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문제가. 그런데 성격이 좀 다르죠. 성격이 좀 다른 게, 의사결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논쟁 문제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논쟁이 목적이 아닙니다. 논쟁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들은 합의를 도출하는 수업이에요. 합의. 논쟁 문제는 분석이 중요하다면 의사결정 수업은 합의를 중시하는 수업입니다. 합의. 그 다음에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수업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의사결정 수업 모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개인적 의사결정 모형이 있고, 그 다음 집단적 의사결정 모형이 있는데, 일단 뱅크스 모형은 개인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입니다. 개인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 개인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장에서는 협동학습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협동학습은 여러분 시험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수업 2차뿐만 아니고요. 1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유는 뭐냐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그래요. 이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성장과 그 다음에 창의력,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을 동거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협동학습 모형은 시험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 시험에서 제일 자주 나왔던 것은 당연히 직소 모형, 직소2죠. 직소2, 3번에. 그 다음에 이제 찬반 협동학습 모형이 어쨌든 한 번 정도 출제됐는데,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프로코 모형도 정리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의 의사결정 학습 모형도 시험에 꽤나 출제됐죠. 이거는 뭐 정문선 선생의 논문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시험에 너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자가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활용했던 논문이니까, 모형이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스타일의 의사결정 학습 모형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협동학습 모형도 기출에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면 뭐 협동학습 모형과 관련돼서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평가. 사회과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일단은 사회과 평가 원리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죠? 사회과 평가 원리. 이걸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평가 원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평가 원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들은 평가 유형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과정을 위한 평가가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평가로서의 수행평가를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수행평가 유형들이 그 옆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단 몇 가지 한번 중요한 것만 좀 확인을 좀 드리자면 일단 7번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8번 포트폴리오법, 그 다음에 이제 9번 연구보고서법, 이건 한 번 출제됐습니다. 한 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6번 토론법이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죠. 객관식에서는 한 2번 내지는 3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체크리스트하고 척도법. 그죠? 체크리스트하고 척도법입니다. 이 용어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평가는 어떤 측면이 제일 중요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거는 개별적으로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래서 목표와 내용과 방법 평가가 일관성 갖춰야 된다.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이걸 갖춰야 된다. 요 점을 일단 유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사회과 교사 전문성이죠. 사회과 교사 전문성인데,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사회과 교사는 교육과정의 주체이자 바로 실천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사회과 교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과정 실천하는 과정이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업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하대에 계시는 박선미 교수 쓴 책에는 박선미 교수는 한 5가지로 이렇게 유형을 나눠요. 그런데 어쨌든 차윤수 모기한 쌤 책에는 2가지 유형을 나눕니다. 하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2번째는 교육과정을 근거로 해서 수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전문성에 대한 논의. 그래서 이 2가지 측면을 일단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사회과 교육의 과제 중에 바로 다문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문화로 변화되어 가니까 다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건데, 다문화 교육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접근 방법은 당연히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교사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 그래서 일단은 이 측면에서 본다면 시험에서 주로 나왔던 것들은 이번에 다문화 교육과정 조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2번째는 교사학습 방안이죠. 교사학습 방안.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거는 당연히 다문화 교육의 사회과 교사 역할이에요. 사회과 교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제들은 좀 깊이 있게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대략적으로 다른 주제에 비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과 교육에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의 역사부터, 사회과 교육 역사부터. 자, 일단은 이제 한번 크게 한번 봅시다. 크게 한번 보면 이야기죠.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하면 어떤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느냐, 시민적 자질 함양, 이게 사회과 교육의 기본 틀이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사회과 교육은 당연히 이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교육 과정에는 어떤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목표, 내용,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평가, 이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 과정이. 그죠? 근데 사회과 교육을 투입을 하면 시민성이라고 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걸 실천해 가는 사람이 실천자가 교사, 그 다음에 학생이죠. 교사, 학생입니다.
그런데 시민성의 주체가 바로 학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은 교사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교사는 어떻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교육학도 마찬가지지. 교육학도 교육을 하면 뭐 하죠? 교육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 교육의 목적에 내재적 목적도 있고 외재적 목적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에 이제 뭘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느냐. 뭘 연구를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들을 이제 구성되느냐. 그게 각각 독립 변수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이야기. 이게 전부 다 교육학의 기본 구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함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고 인식의 틀을 만들어서 좀 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좀 배워 가셔서 훈련을 좀 하시고 적용도 하시고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과 교육의 역사는 사회과 교육이 시대별로 아니면 나라별로 많은 어떤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천들이 이루어지면서 사회과 교육이 유형화됐다는 거 하는 거. 그래서 이 다양한 사회과 교육이 유형화는 뭘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역사를 통해서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들은 바로 미국의 사회과 교육의 발달 과정에 나타난 사회과가, 그죠? 미국의 역사에서 나타난 사회과 발달의 과정이 한국 사회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과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하면 1장은 일단 정리가 끝이 납니다.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사회과 교육의 개념을 간단히 한번 봅시다. 사회과 교육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약간 이거는 이제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는데 일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과 교육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질문을 던질 때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과 교육이 왜 필요하냐?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그건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왜 필요하냐? 그리고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에 따라 이제 수행한 사회과 교육을 만들 텐데 그때 사회과 교육이 주목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기능이죠. 기능.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제 기능을 파악하고 나면 사회과 교육의 의미는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사회과 교육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시민 만들려고 이게 전부 다죠. 시민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시민을 만들려면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느냐. 시민을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사회과 교육입니다. 그럼 이걸 좀 더 구체화시키면 시민을 어떻게 만들 건데 지식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치도 가르치고 태도도 가르치고 기능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심한데? 아, 도대체 춤을 추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사회과 교육의 의미를 보시면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죠. 시민성이라는 걸 우리가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시민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회과 교육이란 말이에요. 사회과 교육. 그래서 이제 인간 발달, 시민적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다라고 하는 거. 그 밑에도 보면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인간 발달 및 시민적 자질 함양을 위한 교과인데, 근데 이때 말하는 이제 인간 발달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어떤 내용들 구성되냐면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로 구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 가치, 태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능을 분석을 했고 그 기능에 따라서 사회과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결국 사회과라고 하는 것은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학교의 교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시민성 함양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그거는 다양한 학습 요소하고 그 다음에 방법을 활용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양한 요소와 방법을 활용한다. 그렇게 해서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지닌 시민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역할을 하는 교과가 바로 사회과다. 그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기능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기능적인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능을 중심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특성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일단은 민주시민성 함양입니다. 민주시민성 함양. 그 다음에 이제 민주시민성 함양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 사회과에서 지향해야 되는 시민성 원리예요. 시민성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종합적이고 통합적 교과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이고 통합적 교과라고 하는 것은 통합성 원리죠. 통합성 원리. 그래서 우리가 민주시민성을 함양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식과 기능, 가치, 태도를 잘 조합을 해서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려면 여러 학문적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의 통합, 방법적인 측면의 통합 이런 것들을 다 해내어야 사회과 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 통합적인 교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이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 기능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간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사회현상을 다루는 거니까 이때는 이제 어떤 보조자료를 쓰게 되냐면 다양한 시사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런 목표를 달성하겠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사회과 교육 특성 중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게 국가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바, 국가적 사회적 요구,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과가 사회과 교육이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이 그랬어요. 처음 시작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게 없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 없나? 고민을 하다가 사회과 교육에서 만들어낸 거, 그게 뭐냐면 공민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공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국가의 필요성, 사회 필요성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사회과 교육은 바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하고 사회과학과 항상 보면 구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구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첫 번째, 사회과 교육과 사회과학과의 관계를 좀 이해를 하자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과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제공해 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을 위해서 사회과 교육은 사회과학을 활용할 뿐이지 사회과학 그 자체가 사회과 교육은 아닙니다. 이걸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주체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사회과학은 사회과학자가 하는 거고 사회과 교육은 소위 말하는 교육자, 교육 이론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목표적인 측면에 또 차이가 납니다. 목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과 교육은 당연히 민주시민성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죠. 그런데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미래 예측, 현상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다.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그럼 우울증을 얼마나 앓고 있는지 이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원인을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원인 진단. 이게 사회과학의 한 역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그렇죠. 원인을 진단해서 우울증을 조사를 해서 우울증의 역학관계를 살펴봤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여기에 대한 답은 사회과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회과학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과 교육은 어떤 측면이냐면 사회과학적 지식이 사회과 교육에서는 도구입니다. 도구. 어떤 도구냐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죠. 문제 해결 능력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회과학은.
자, 그런 측면에서 바로 사회과 교육과 사회과학적 지식은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속성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과 교육의 속성은 말씀드렸던 대로 사회과 교육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측면이잖아요. 그죠? 가장 핵심적 기능은 당연히 뭐죠? 민주시민성이라고 하는 거. 시민성 함양입니다. 그죠? 시민성 함양. 그 다음에 이제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나타난 특성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아까 이제 종합적, 통합적인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용을 통합하고, 방법을 통합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과 교육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직업교육과 교양교육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당연히 교양교육이 핵심이죠. 교양교육이라고 하는 교육학 공부하실 때 하셨잖아요. 교양교육은 뭡니까?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는 것이고, 직업교육은 교육의 외재적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과 교육의 본질은 원래 내재적 목적, 교양교육에 일단 초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구조는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시민적 자질, 그 다음에 시민적 자질에 대한 내용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랐다.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줄 끝에 때로는 충성스러운 시민, 그 다음에 꼬마 사회학자, 반선 탐구 능력 지닌 시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 시민,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제시가 되었고 필요에 따라 지금 현재는 당연히 의사결정 능력을 지닌 시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조직 원리에 따라 교육 과정을 조직하는 거죠. 조직 원리에 따라. 그래서 그 세 번째 줄 끝에 뭐가 나오냐면 환경확대법, 나선형 교육과정 원리, 그 다음 통합성의 원리. 이 세 가지를 꼭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수업 모형과 학습 기법입니다. 수업 모형과 학습 기법.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과 학습 기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인데, 평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냐면, 양적 평가, 그 다음에 지필 평가에서 과정 평가 중심의 수행 평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근데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첫 번째는 목표, 그 다음에 내용, 그 다음에 방법, 평가라고 하는 게 일관성을 갖춰야 된다. 요 논리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일관성 갖춰야 된다.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관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학 문제 같은 것도 전부 다 일관성을 가지고 출제가 되지. 거기에 보면 각각의 물음이 따로 있다고 해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주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따로 분리된 주제로 자꾸만 접근을 하시면 교육학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꼭 연습을 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확인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 사회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쓰라고 했는데 사회과 교육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한다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고요. 그 다음에 사람적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사람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당연히 사회과 교사와 학생도 포함되겠죠. 아시겠나요? 일단은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그 다음에 사회과 교사, 학생.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입니다.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를 한번 일별을 좀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80년대하고 1916년은 사회과 탄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사회과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 탄생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 사회과가 시작되는 게 36페이지에 1920년 30년대에 진보주의 교육사상과 통합교육과정의 등장.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과 교육이 이제 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일단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 1920년 30년대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진보주의 교육운동 20년대 30년대 경향이 실제 영향을 미쳤던 것은 60년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5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20년대, 30년대 사회과 경향에 대한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 반격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거기 보면 보수주의적 입장. 그래서 그 앞에 입장은 우리가 진보주의라고 하고 50년대에 등장한 애국심, 그 다음 충성스러운 시민 이런 것들 강조한 입장이 바로 보수주의적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60년대, 70년대 가시면 신사회과 운동 나오죠. 신사회과 운동 나오는데 이 신사회과 운동하고 방금 20년대, 30년대가 이 역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과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하니까 60년대, 70년대 신사회과가 시작됐다. 그러면 그 전에 사회과를 뭐라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구사회과라 부르는 겁니다. 구사회과. 구사회과.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어떤 구조를 가진 사회과가 등장했다라고 해서 신사회과라 부릅니다.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에 대한 이야기들, 요 신사회과 이야기들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2페이지 넘어가시면 80년대, 90년대에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크게 뭐 중요한 이야기는, 시험에 잘 나온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죠?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 시험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뱅크스의 의사결정 모형이 강조되었다. 이때 등장한 게 아니고요. 강조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강조되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치 교육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새로운 가치 교육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에 이제 드디어 포함되어서 범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역사 속에서 한번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가 뭐 최근 동향되어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뭐 연구가 진행된 것도 없고 발표된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의 사회과 교육이 그렇게 썩 진보적이거나 아주 대단히 우수한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더 이상을 미국 걸 본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는 뭐냐면 미국이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가운데 일단은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미국 애들이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영어를 쓸 줄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미국에 영어를 쓸 줄 모른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다 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MB가 이명박이 지금 현재 했던 짓이 바로 그 짓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기초 능력 향상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 우리도 진단평가를 한다면서 기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미국은 학력 부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었었고, 그런데 이 학력 부진 또 왜 문제가 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동양계, 그 다음에 저기 히스패닉계, 그 다음에 유럽계, 이런 이제 학생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불만이 커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학생들에 대한 학력 부진이 사회 문제화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력 부진이 되니까 이걸 이제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개혁이 시작됩니다. 교육개혁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의 논의 결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학업 능력 신장이라고 하는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럼 학업 능력 신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뭐냐면 진단시험이죠. 진단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대학 입시시험.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책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고부담시험이라고 불러요. 고부담시험이라고.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한 가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학업 능력 신장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 학업 능력 신장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업 능력 신장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학업 능력이 높다라고 하는 이 표준화 기준을 일단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표준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배워야 될 내용, 시험을 칠 때 출제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이 시험을 치르려면 출제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 범위를 정해줘야 되니까 배워야 될 학습 내용 표준화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내용 표준화를 해야만 이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적을 평가를 매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표준화 기준, 학습 내용 표준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스트랜드라고 하는 이 개념이 지금 현재 표준화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돼요. 스트랜드라고 하는 개념. 자, 그래서 일단은 딴 거보다도 거기 44페이지에 보시면 스트랜드라는 개념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요소들이 쭉 나와 있죠. 요소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한번 그냥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저기 어디를 잠시 한번 가보시냐면 뒤에를 잠시 한번 가보십니다. 155페이지 잠시 가십니다. 자, 155페이지에 가게 되면 종합적 형태의 통합에서 스트랜드 중심의 통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랜드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스트랜드란 두 번째 줄 끝에 사회과 교육의 영역에 있는 개념, 주제, 이슈, 일반화, 법칙, 가치 등을 모두 종합해서 사회과에서 가르쳐야 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 및 준거 이래 됐어요. 요소 및 준거.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랜드라고 하는 명칭을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는 조금 인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내용들만 확인을 하시고요. 그래서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그냥 나중에 간단히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33페이지 미국 사회과 교육 역사부터 하도록 합시다.